네, 그래서 저기 이번에는 헬스케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예,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그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또 모든 게 인공지능화 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것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일어나죠. 특별히 인공지능, 그 AI까지 가세하면서 디지털뿐만 아니라 AI까지 가세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가속화를 이렇게 좀 주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어, 물론 헬스케어가 그전에도 디지털 뭐 컴퓨터 뭐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거는 아닌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정말 눈부시게 디지털화되고 인공지능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들이 아주 가속화될 것 같다. 실제로 그 의료계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렇게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심하게 격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사실은 의료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는 꼭 나쁜 현상만은 아니에요. 보수적이고 딱 이렇게 기강이 잡히고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고 이런 모습이고 그것이 잘 허물어지지가 않죠. 사실 그렇게 좀 질서가 있고 좀 보수적이고 이래야 이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지털 기술,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그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술, 빅데이터의 기술, IoT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보면은 어 결국 현재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원격 의료가 불법으로 돼 있어요. 원격 의료라는 거는 이제 의사와 예를 들어 환자가 어, 꼭 대면에서 만나지 않고 어, 의사와 환자는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불법이 돼 있죠. 그러나 이제 자꾸 그 소비자 중심, 사람 중심의 모든 사회가 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이 예, 또 합법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제가 그런 원격 의료가 합법화되는 그런 거는 장담을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금 여러분 규제 자유 특별 지역 그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의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규제를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그 어떤 기술이나 제도가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죠. 부산 같으면은 이제 블록체인이 규제 자유 특별 지역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원격 의료가 뭐 원주라든가 그리고 대구 이런 지역은 이미 그런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제 자유 그런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 데서는 또 나름대로 그런 실험적인 먼저 그 일종의 그 파일럿 스터디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그 먼저 이제 테스트 베드 같은 데서 그런 원격 의료든지 뭐 디지털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국가로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참고로 미국이라든가 뭐 인도, 호주 이런 나라는 이미 원격 의료가 합법화가 돼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회사나 이런 데는 상당한 이제 사업적인 성공 또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들 지금 사실이고요. 자, 이제 좀 앞선 말이 조금은 길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헬스케어에도 일어난다. 근데 뭔가 이제 기술 이상의 뭔가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원래 옛날에는 굉장히 환자 중심이었어요. 그게 그 말이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어땠나요? 우리나라 의원들이 보면 어때요? 뭐가 아프다, 뭐 예를 들어 뭐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어땠어요? 그 산파가 집으로 직접 방문을 했었던 거. 여러분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물론 이제 의원님을 만나러 간 적도 있지만 가방 들고 말이죠. 이렇게 뭐 직접 이제 환자들 찾아오는 서비스도 했었던.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병원으로 가서 이제 그 의사를 만나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다시 아까 원격 의료의 서두를 얘기했던 것은 또 환자 중심이 되면 이제 그런 쪽으로도 다시 이제 방향이 선회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의사협회나 이런 데가 상당히 아직은 반대가 많고 그래서요. 그러나 하여튼 디지털화가 되면 이제 그런 사회들이 곧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적어도 이제 환자 중심의 그런 헬스케어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시면 원격 의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짜장면 하면은 배달되죠. 근데 약은 배달이 되나요? 약은 배달이 안 되죠. 원격 의료법에 의해서 약은 직접 우리가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가지고 사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은 정말 그 의사의 그 처방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뭐 배달도 안 되고 그런 거죠. 물론 그게 배달이 된다 해서 하루 이틀 또 기다리고 또 그런 거는 그런 배송은 좀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퀵 서비스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은 그 다른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벌써 일어났던 것들이 의료의 세계에서는 조금 더디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만 조금씩만 바뀌면은 엄청난 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료 수술 로봇이라든가 뭐 어떤 그 인공지능 진단 또는 뭐 스크리닝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4P 의료를 향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4P는 흔히 Preventive, Personalized, Participatory, Predictive Medicine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볼 게 역시 Preventive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방 중심의 의학이다. 지금은 어때요? 치료 중심의 의학이에요. 지금은 치료 중심의 의학. 그래서 치료 중심의 의학이라는 거는 그냥 병 나면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 거 말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 100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치료보단 예방이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만큼 100살을 살 동안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골골거리면서 백상 사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요. 그런 거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늘 예방을 잘하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미리 병 걸리기 전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나 평소의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또는 예방 차원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디지털
이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치매가 걸린 다음에는 어때요? 치매 걸리면은 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거의 되돌리는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치매가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 중에 간단한 치매 직전 단계를 우리가 흔히 경도인지 장애 단계라고 그래요. 경도인지, 인지가 좀 경한 단계, 아직은 장애가 기억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감퇴되고 이게 이제 잘못하면 치매로 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디지털화된 어떤 시스템으로 진단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뭐 그런 거는 이미 있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미리 다 이게 지금 치매로 가기 직전 단계다. 그럼 치매 가기 전에 그거를 발견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치매 예방을 위한 어떤 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거나 그래가지고 예방을 하면 치매 걸릴 거를 10년, 20년, 30년 늦춰지면은 그동안에 자기는 이제 치매 없이 소위 치매 프리의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죠. 거기에 핵심은 바로 디지털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 지금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막 그 헬스케어에 뭔가 그 제도적인 거, 뭐 의료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해 가는 그런 가장 그게 근간이 되는 모멘텀이 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모멘텀 바로 디지털 기술이고 인공지능 기술이다.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 100살 시대 또는 120, 130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뭔가를 우리에게 뭔가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뭔가 예방하고 예측하고 미리 그리고 평소에 굉장히 관리를 건강 관리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 그래서 이 4P의 의료는 결국은 디지털 기술하고 상당한 그런 영향이 있다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여기 맨 밑에 보면은 504 빌리언 US 달러가 2025년 여러분 빌리언 1빌리언이 되게 1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4라고 그러면 504조 원 정도의 그런 US 달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살펴볼 내용들은 그래요. 서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여러분 IoT가 있고 빅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뭐 AI가 있고 텔레메디슨이 원격 의료죠. 그리고 VR이라든가 로봇 이런 분야들 여러분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요 분야예요. 특별히 한번 생각하면 IoT다 그러면 뭐 센서라든가 뭐 디바이스들이 이제 곳곳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죠. 사실 그럼 IoT 시대가 됐다는 거는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죠. IoT 센서와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럼 이제 바이오 센서도 있고 어떤 장치들이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건강 데이터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여기 이제 맥박 데이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와치 형태의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면은 맥박 게 그런 그 정보 매일 쌓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걸어가는 거 가속 센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몇 걸음 걸었느냐, 뭐 칼로리 소모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도 다 매일매일 데이터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쌓이게 되면 빅데이터라는 게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지죠. 또 빅데이터는 그냥 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큰 그 우리 컴퓨터 영역, 디지털 영역이 뭐예요? 그거는 AI 아니에요.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빅데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AI는 가고. 그래서 이게 아주 그런 순환 구조랄까요? IoT가 있으면 당연히 빅데이터의 시대가 오는 거고. IoT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리고 빅데이터가 되면 그 다음은 당연히 그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AI의 시대가 오는 거고. 그래서 이 IoT, 빅데이터, AI는 그 뭐 그냥 같이 가는 그런 하나의 그 패키지처럼 같이 가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뭐 텔레메디슨 얘기도 교수님 했는데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VR 그다음에 로보틱스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원격 의료라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의사하고 그, 그 환자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야 뭐 병원에서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장소가 떨어진 장소에서도 이제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 그 24시간 동안 7일 내내 언제든지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 처방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술을 한 이후에 이제 환자가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페이션트 모니터링이 집에 있는 환자의 어떤 모니터링도 가능한 거예요. 꼭 병원에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페이션트 모니터링 할 때 필요한 이제 뭐 병원 장비처럼 뭐 여기다가 무슨 뭐 심전도 쟤는 뭐 그다음에 뭐 SpO2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나 이제 그거 이제 약식이나 이제 간략한 장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이나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또 같이 개발이 된다면은 또 병원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당뇨 환자다 그러면은 한 3개월마다 이렇게 의사를 만나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그래요. 당뇨에서 뭐 피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게 혈당이 얼마다? 그게 다 이제 데이터가 다 저장이 돼서 그게 이제 의사가 언제 어느 때든 볼 수 있으면 꼭 뭐 어 3개월이 아니라 그 전에도 뭐 갑자기 이메일로다가 뭐 질의도 할 수도 있고 뭐 의사가 이렇게 보고 또 답해 줄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게 약간은 먼 얘기인데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 어떤 실현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로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원격 의료가 굉장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그 호주라든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굉장히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 또 팬데믹이 오면서 이건 뭔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 생각들이 많이 이제 돼서 어쩌면 그런 시대가 곧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점진적이겠죠, 물론. 그래서 원격 의료 보면은 미국에서는 한 90% 이상이 원격 의료를 다 하고 거기 그런 시스템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비대면 교류죠.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수요들이 많아서 의사도 사실 겁나는 거예요. 환자를 본다는 게. 왜냐면 뭐 그냥 감기 환자 정도 보는 것만 해도 그 자꾸 보게 되면 자기도 감기 걸리고 의외로 의사분들이 감기 걸리고 그런 게 참 많아요.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의사도 참 그게 두렵고 특히 코로나 환자 걸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료를 했으면 자기도 걸릴 수 있고 실제로 저 이태리에서는 요번에 그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 1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그 코로나 그 환자들 진료 보다가 자기가 감염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러고 또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여기를 안 올렸는데 마스크 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게 맞아 내가 순간적으로 얼른 마스크를 했는데 왜냐면 밥 먹고 나서 이걸 잊어버린 거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떤 우리의 규약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지만은 아마 그 식당 점원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도 좀 저분 때문에 내가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쪽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문화들이 정착이 되고 그래서 원격 의료의 어떤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원주하고 이제 대구 이런 쪽이 이제 규제 자유 지역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다음에 바이오 센서라든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좀 환자들을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관리도 하고 그런
리모트 모니터링 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있죠. 미국의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가장 이제 성공적인 회사고요. 그 원격 의료로서 가장 성공적인 회사고, 그리고 그 레디얼러지는 그거죠. 여러분 그 의료 영상이 굉장히 그 큰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그 의료 영상과 원격 의료와 그렇게 관련된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회사들이 국내보다는 사실 국외에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법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원격 의료를 허용하게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텔라닥이 2002년, 지금부터 한 19년 전에 설립이 돼서 130개국 이상의 그 가입자들이 있고요. 260만 명이 방문을 했다니까, 야, 환자를 260만 명 보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쵸?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돈을, 순수익이 뭐 6천억 정도 된다고 오른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순수익이, 그러니까 굉장한 회사죠. 그래도 브랜드 명성까지 여러분 보면 Health is to you, 뭐 Better Help 이런 거는 그저 인터넷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쉽게 이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원격 의료나 이렇게 안 하니까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여기는 굉장히 이제 이미 유명해져서 브랜드의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텔라닥이다 하는 얘기. 영국에 보면 바빌론이라는 그 또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등록자가 44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한 IT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이제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아직 그런 텔레메디슨 쪽은 아직 그렇게 크게 이제 성장은 아직은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빅데이터로 이제 주제를 또 넘어갑니다. 원격 의료에서.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는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새삼 뭐 빅데이터는 이렇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 경우에 보면 교수님 옛날에 10년 전에 그 산자부에서 되게 큰 그 원천 기술 과제를 한 그 연구 책임자로 이렇게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 이렇게 옷에다가 심전도하고 가속도 센서를 달고 그 옷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심전도 센서를 통해서 뭐 그 스트레스 지수도 좀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정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하고, 또 응급 상황, 갑자기 그러면 응급 상황이 되면 그거를 이제 알려줘서 이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뭐 그런 과제를 수행을 했었어요. 연구 과제로. 근데 이제 그때 큰 경험인데, 사실 옷에서 웨어러블로 해가지고 그런 바이오 센서를 달아서 하는 것들이 쭉 우리의 꿈이죠. 그렇지만 아직 그 환자들은 그거를 그렇게 원치를 안 해요. 마치 이제 자기 프라이버시랑 관계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원치는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 병원에서 이제 홀터 모니터링 할 때 ECG나 뭐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이게 탁 붙이고 하면 그 굉장히 착용감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웨어러블로 하려면 이게 밀착을 해도 그 ECG 센서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좀 뭐랄까 좀 거부감이 안 날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이 센서가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한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한 가지 해보고 싶었던 상황은 하루에 환자들이 한 10분만 여기다가 뭐 10분도 필요 없고 한 5분만 이렇게 해서 심전도 신호를 계속 재서 그런 환자를 환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 정상인도 좋으니까 한 10,000명 또는 몇만 명만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몇 년을 모은다면은, 야, 이걸 가지고 정말
뭔가 할 수 있겠다. 데이터가 자산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렇게 사실은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꿈이 뭐냐면 이렇게 그렇게 모든 부정맥 같은 경우를 한번 재봅시다. 부정맥이 이미 되면은 그것도 뭐 돌이키기 힘들잖아요. 아까 치매 돌이키기 힘들듯이. 근데 이제 부정맥이 되기 전에 어떤 부정맥의 전조 현상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은 또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요. 모든 병의 그 전조를 알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조 예측을 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뭐 이러면 전조일 것이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맥이 아니었는데 부정맥으로 걸린 사람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정맥이 아닌 시기에 쭉 몇 년간 데이터가 있고 부정맥이 딱 된 다음에 이렇게 또 그럼 그 사이에 계속 어떤 변화들이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변화된 거를 보고 요 시점이 되면 이건 전조도 아니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많이만 모아두면 부정맥의 전조 예측이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뭔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을 교수님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야 빅데이터가 모이면 뭐 하고 싶은 게 많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뭐 걸음수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뭐 그것만 다 모여도 그런 연구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치매를 좀 그게 예측을 할지 조금 전조 현상을 좀 움직임 가지고 또 움직임 패턴만 가지고도 좀 걸음수가 줄어든다든가 뭐 아니면 보폭이 좀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뭔가 치매 전조 같은 것도 그런 활동을 가지고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과제를 뭐 제안도 해보고 뭐 제안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유 그거는 좀 황당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엔지니어들만의 생각인가 그랬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1년 후에 다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거 황당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의대 외국 분이 그런 식으로 논문을 썼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유용한 데이터들로서 지금 활용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그다음에 뭐 병원에 엄청난 데이터 얼마나 많아요. 그다음에 뭐 제가 아는 분 보니까 삼성 그 병원에서도 그 옛날에 그 수기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10년 정도 된 그런 수기로 다 쓴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전산 텍스트로 바꾸는 작업으로 그 몇십억인가 몇억 원인가를 들여가지고 다 작업한 그게 한 3년 전 얘기죠. 왜 그렇게 바꾸겠어요? 컴퓨터화로 다 왜 텍스트로 바꾸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텍스트 마이닝 기술이 발전하면은 또 그 의사가 이렇게 써놓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또 그러니까는 텍스트가 됐던 아까 생체 신호 뭐가 됐든 아니면 지금 의료 전부 다 그 진료 그 EMR 그 정보죠. 그 카드 뭐 진료 카드가 정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다 모이면은 뭔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모여 있는 그걸 가지고 뭐 AI로 뭐 분석한다든가 뭐 하는 그런 거는 거의 지금 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말하자면 금광이 여기저기 지금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미래에는 캐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만만 해도 굉장히 빅데이터 활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의료 연구들이 그렇게 활기는 못 띠고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이 길로 간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광맥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지금 다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페이션트의 그런 예측, 그 다음에 뭐 리얼타임 얼러팅, 뭐 그 다음에 뭐 검진 결과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의 그런 직관적인 그런 것보다는 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그런 정보를 줄 수 있고 또 처방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성공. 물론 이제 왓슨의 그 예를 들어 이제 왓슨이 그러니까 왓슨은 뭐냐면 이제 IBM에서 이렇게 그 빅데이터 그 헬스케어 패키지로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왓슨 하면은 왓슨 포 언컬러지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저 길병원에서 맨 처음에 들여와 가지고 그 암 처방 또 진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방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뭐 옛날 말로 하면 전문가 시스템 또는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의 정말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와서 많은 병원들이 그걸 수용하게 됐죠. 물론 그거는 좀 IBM 내에서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실패로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맨 처음에 했을 때 그 의료 진단 전문가 시스템,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스템이 AI가 진단하는 그 꿈꿔온 곡에 1980년대부터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처음 대규모로 사업화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그 IBM의 왓슨 포 언컬러지였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가졌지만은 이제 향후 또 어떤 흐름으로 갈는지 한번 결국은 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하여튼 IBM이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암에 대한 그런 모든 이제 그런 처방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마켓 자체가 지금 2017년에 이 7빌리언이니까 7조 원 시장이죠. 뭐 8조 원 시장으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한 5년 6년 지나면은 뭐 22조가 되는 그래서 연평균 뭐 21%의 그런 어, 어, 정말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헬스케어 빅데이터 마켓의 그런 미래의 전망이고요. 사실 20몇 프로, 여러분 한 산업이 5%만 성장을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뭐 20%라는 건 뭐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이죠. IoT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미 IoT 시대는 이미 됐죠. 뭐 우리가 하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서 이제 뭐 만보계부터 시작하는 것도 이게 이미 IoT나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시계를 차고 심박을 재고 이걸 차고 잠자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수면 관리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집에 가면은 집에 가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웨어러블이나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있어서 병원 내에서가 아니라 이제 집이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와 바이오 센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진단 같은 거 할 때도 그게 이제 직접 이제 밖에서 이제 진단하더라도 그게 이제 잘 그 또 그 이제 병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이제 뭐 본부로 이제 전송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유용한 그런 길로 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IoT 시대가 이제 발전을 해왔고 또 앞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데이터들이 IoT 디바이스에서 얻는 데이터들이 쉽게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 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oT 장비와 그런 장비를 통해서 이제 리모트 모니터링도 이제 가능해져서 생활 속에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수술 후에 이제 뭐 특히 이제 심폐기능증, 심장이라든가 그런 재활 하시는 분은 수술 이후에 이제 집에서도 이런 게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되면은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서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단순히 병원에서 맨날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인공지능적인 그런 시스템이 모니터링을 직접 하면서 자동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데이터를 전송한다든가 그래서 워닝을 준다든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의사를 위해서도 IoT가 굉장히 획기적인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환자 또는 우리들 뭐 개인화된 건강관리, 우리 이미 칼로리 소모를 잘 이해하고 막 걸음수, 혈압, 맥박, 심지어는 여기 자고 자면 자고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수면 관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퍼스널 인포메틱스가 굉장히 발전하는 거죠. 그 특별히 헬스케어 분야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 quantified self 이게 하나의 큰 주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뭐 건강 나이가 몇 살이지? 이게 완전히 수치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나이는 내가 뭐 예를 들어 교수님 55세다. 근데 이제 막상 건강 나이는 몇 살이냐 그러면은 60살이다 그러면 좀 긴장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55살인데 뭐 50살로 나왔다 건강 나이가 그러면 뭐 내가 굉장히 건강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스킨 같은 것도 피부 나이는 얼마냐 뭐 이런 거 다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퀀티파이드 된 거. 뭐 오늘 걸음수는 몇 걸음이었느냐? 얼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자연어 같은 경우도 언어잖아요. 언어도 컴퓨터가 다루려면 다 수치화를 해야 돼요. 수치화. 그래서 사실 언어의 단어 하나하나를 다 벡터화 시키는 게 그게 인베딩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베딩 작업을 함으로써 비로소 인공지능이나 모든 게 실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수치화로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quantified self 이거는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지만 모든 게 숫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죠. 그래서 IoT가 이제 우리 저 개인들을 위한 그런 IoT들. 그 다음에 뭐 병원이나 클리닉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장비와 또 장비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들을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들 케어하는 것도 좋아지죠. 왜냐하면 간호사가 뭐 10사람 필요한데 예를 들어 근데 각자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여기 뭐 AP 달고 뭐 각 방별로 해가지고 그 전송해주고 하면은 뭐 그러면 뭐 10사람이 있던 경우가 뭐 5사람만 있어도 되고 또 이제 밤 근무를 뭐 3사람이 한다 그랬는데 뭐 2사람만 해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그건 실제로 지금 많은 연구에서 지금 그 연구 테마로 지금 연구 주제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실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IoT 사이즈도 이거 굉장히 크죠. 특히 헬스케어 쪽에 IoT가 72조, 한 80조 정도 되는데 188빌리언이 한 200조 정도 시장으로 커진다. 하여튼 여기는 웬만하면 다 20% 성장률 매년. 지금 굉장히 헬스케어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IT 회사들 있죠. 애플, 무슨 아마존,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돈을 바이오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헬스케어 산업은 디지털과 함께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 지금 여기 지표를 봐도 알지만 이게 왜 또 성장할 수밖에 없냐면은 실제로 IT 회사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헬스케어 회사 관련 바이오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게 서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게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쪽 디지털 쪽은 100살 시대에 가기 때문에 이쪽이 큰 시장이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시너지가 나서 헬스케어와 IT 분야는 상당히 아마 가능성을 가진 여러 산업 분야 중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꽤 큰 산업 분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사실은 지금 석세스 컴퍼니 얼라이브 코어인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이제 심전도를 이제 손으로 잴 수가 있어요. 이제 심전도를 재려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2개가 필요해요, 적어도. 센싱을 2군데에서는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해주는데 저기 심전도 파형이죠. 교수님들이 생각을 못했던 건 아닌데 10년 전에 차라리 저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가 과제가 꼭 옷으로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그 참 옷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해서 하루에 1분 또는 사실 조금 안정되게 재려면 한 5분 정도, 5분까지는 안 돼도 한 2분 정도 이렇게 재고 있으면 그 신호가 계속 나한테 온다 치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 이게 진단해주고 뭐 이런 서비스를 주는 차원을 떠나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 같은 거 보면은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부정맥, 아까 정상맥, 맥박이면 심장 리듬 같은 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감지할 수 있는데 조금 교수님 그때게 옷이 아니라 좀 저런 쪽으로 처음부터 애시당초 저렇게 방향을 하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약간은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러면서도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교수님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얼라이브 코어라는 그 회사 성공한 회사를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이거는 뭐 약을 먹으면 이제 그 약이 이제 그 센서가 사실은 나노 아주 그런 센서가 이제 부착이 돼서 약이 이제 잘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전자약이라는 그런 개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실용화되고 이제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어플 같은 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자,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그런 이제 가상 현실 쪽인데 가상현실이 어디에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어떤 많은 경우 이제 재활 환자들 이게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질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가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만성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난 등이 맨날 너무 아프다, 뭐하다, 뭐 그래요. 그냥 통증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 머리가 아프다고도 그러고 이제 그런 경우에 VR이 상당히 오히려 좋다. 이거는 진짜 약을 주는 게 아니고 진짜 VR을 통한 어떤 치료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걸 봤어요. 그런 임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뭐가 있냐면은 월남전에서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여러분들은 그런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 동료가 죽고 적군이 죽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게요 트라우마가 너무 남아가지고 막상 미군들이 옛날에 가서 다시 뭐 우리나라도 참전했지만 다시 자기 나라에 왔을 때 그 트라우마가 심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VR 영상을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뭔가 좀 임상적인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논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렇게 VR이 뭔가 이제 도움이 된다. 뭐 예를 들어 뇌성마비 그런 아동도 뭔가 VR 치료 이후에 뭔가 조금 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뭔가 이쪽이 치매의 경우도 우리 김해시에서도 지금 전자 약과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 이쪽으로 조금 방향을 세우고 아주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도 이제 치매에 대한 진단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치료를 하는데 치매 치료가 뭐 약 잘 먹는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VR로서 뭐 안 그러면 그냥 멍하니 있잖아요. 근데 VR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딱딱딱딱 정해서 가상현실 통한 어떤 치료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요. VR도 역시 마켓이 굉장히 큰데 이거는 이제 그로잉 하는 속도가 다른 데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더 큰 폭의 예를 들어 2%에서 아니 2조 원의 이게 이제
33조, 35조 정도 되겠죠. 그렇게 10배도 훨씬 넘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41%의 성장을 보일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 VR 시장이 굉장히 그 또 큰 특히 이제 헬스케어 마켓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뭐 또 이거 VR을 통해서 이제 모의 수술 같은 거 이거는 햅틱 인바이런먼트하고 같이 해서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이제 주사를 이렇게 환자를 놓는데 첫 환자를 이제 주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사기 여러 번 맞아보면 알지만 엉덩이를 탁탁 신경을 이쪽에 쓰게 하면서 반대쪽에 팍 놓잖아요. 예. 그 엉덩이 주사를 그렇게 놓는데 이 어머니가 처음에 그 해가지고 탁탁 엉덩이를 쳤는데 그다음 이게 용기가 이게 덜덜 떨리니까 이거 못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놨어요. 어, 그래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나도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야겠죠. 뭐 간호사가 그렇다면. 근데 이제 두 번을 탁탁 쳤어요. 두 번째. 그리고 놔야 되는데 그때도 떨려가지고 이제 못 넣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어, 그 환자가 당장에 알아보고 초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불러가지고 다른 간호사한테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간호사들한테 제가 그 이후에 좀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에게도 맞아보기도 하고 뭔가 마루타 같이 자기가 안 그러면 자기 그 간호과의 그 같은 그 동료들끼리 해보든지 친척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이제 실험 대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나오는데 이제 가상현실에서 미리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햅틱 디바이스 같으면 이렇게 꾹 누르면 마치 그 엉덩이 주사를 놓는 것처럼 이렇게 꼭 이렇게 어, 어, 이런 촉감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엉덩이 주사 이렇게 를 하는 그런 훈련을 근데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침에 탁 하면 뭐가 이렇게 꼬맨다 그랬을 때 뭔가 딱 진짜 꼬매는 느낌을 나게 하는 뭐 그런 그게 이제 햅틱 디바이스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1995년에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스웨덴의 유학 시절에 그런 연구를 그 팬텀이라는 그 시스템 가지고 같이 했고 저도 실제로 그걸 한번 해보았는데 정말 느낌이 실제 느낌하고 많이 비슷했는데 근데 그렇게 실제 느낌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뭔가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렵겠다는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늦어서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술이 이제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지금 발전해 왔고 또 상당히 많은 게 투자가 되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좀 큰 가능성을 지닌 어떤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이제 크로닉 페인 그래서 이제 만성 그 통증을 가진 분이 이렇게 이제 VR로서 이거는 VR은 어떤 뭐 만성 통증인데 통증이 있는데 이제 VR 뭐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일주일이건 이주일. 그래서 커그니티브 리트레이닝이 피지컬 앤 커그니티브 리트레이닝이 있는데 그럼 뭐 움직임도 있고 뭐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치료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VR이 만성 통증에도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요거는 그 청각에 관한 거예요. 청각에 관한 거. 우리나라에 이제 소리대장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원래 청각은 어때요? 한번 들으면 한번 청각을 잃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게 복구가 안 되고 점점 안 좋아진다. 근데 그게 이제 통설인데 그 한 190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 중반이지 하여튼 그때 스웨덴에서 쥐에게 실험을 했는데 어떤 소리를 계속적인 그런 자극을 줬을 때 오히려 청각이 살아나는 여러분 그런 건 아주 희소식이죠. 실제로 이 소리대장간에 보면은 청각이 살아나는 효과들 그런 임상 결과들이 꽤 많이 나와서 뭐냐 하면은
이 달팽이관 요 속에 이제 유모세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유모세포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죽어 있거든요. 거의 죽다시피 해서 이러니까 이제 못 하는 건데 그 달팽이관 이렇게 보면은 그 각 파트별로 그, 그 주파수가 다 달라요. 듣는 주파수 대역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그냥 우리는 하나지만은 실제로 그 세부적으로 보면 다 그 헤르츠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주파수, 예를 들어 이쪽은 괜찮은데 뭐 이쪽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주파수를 픽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그쪽에 맞는 거를 소리를 들려주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살아나는 다시 재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검증이 되고 시작해서 아 이런 것도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이 얘도 이제 디지털 세라피우틱스, 디지털 치료제. 아까 그 VR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무슨 약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컴퓨터 시그널로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 소리 시그널을. 약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치매 아까 치료할 때도 그랬고 그 가상현실이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세라피우틱스 치료제다 하는 거죠. 디지털 치료제. 요새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지만 디지털 치료제라고 그렇게 그런 용어들이 아주 빈번히 등장합니다. 예. 뭐 AI 소개는 뭐 너무나 이건 뭐 유명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영상 처리, 의료 영상을 판독하는, 자동 판독하는 그게 이제 AI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주제고요. 자동 판독.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라든가 이제 백신 뭐 이런 거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그 AI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IBM 왓슨 폰 컬러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양한 이런 AI 기술이 있고 AI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한 3년 전, 4년 전쯤에 이제 그 미국에서 통계낸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많이 투자되는 기술이 뭐냐? 그러면 넘버 원이 그죠? 그 인공지능. 예. 넘버 투 그때 당시는 블록체인이었어요. 지금 블록체인이 모르겠어요. 좀 밑으로 가고 팬데믹이나 이런 게 지금 강해진 이후로는 이제 텔레메디슨 원격 의료가 그때 당시 10등 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한 뭐 2, 3등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시대적으로 좀 바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AI는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1등 할 거예요. 그만큼 AI는 뭐 지금 뭐 절대적이고요. 또 AI를 하려고 하는 뭐 연구 주제에도 AI 빠지면 뭐 과제 선정이 되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AI 기술은 중요한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단하는 자동 진단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온 아까도 이제 얘기했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좀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AI가 지능형 헬스케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켓이요. 2018년하고 2025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거의 10배. 이게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게 증가하는. 이것도 아까 그 VR 이상으로 40% 이상 증가하는 엄청난 지금 그 마켓 그런 팽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애토마이즈 이거는 이제 신약 개발에서 그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상당한 기계학습이 상당한 그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어떤 물질을 찾느냐, 뭐 여러분 뭐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할 때도 뭐 어떤 물질을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물질을 이런 거랑 똑같죠. 바늘을 찾는데 야 해변가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그거는 뭐 어디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런데 요 부분을 찾으면 거기에 바늘이 있다. 그런 힌트를 줄 수만 있다면은
그거는 개발 기간 엄청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쪽 인공지능이 상당히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뭐 제약과 관련돼서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의 그런 역할이 있지만서도요. 아직은 근데 뭐 알파고처럼 이렇게 막 누가 봐도 이게 탁 정말 이거다 하는 그런 정도의 대규모의 어떤 히트작은 없는 실정인데, 그래서 좀 한번 그런 걸 한번 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브라 메디컬 비전, 이거는 그 의료 영상 쪽이에요. 영상의 세계는 뭐 초음파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음파 영상, 무슨 CT 영상, MRI 뭐 상당히 다양한 그런 영상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의 세계는 굉장히 이미 큰 시장이고 또 뭐 많이 이제 사용하고 그걸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꽤 많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 이제 아주 쉬운 거는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는 이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영상 해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되게 이제 3차 병원이나 이쪽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학 좀 레디올로지스트들이 있는 그런.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를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 아까 그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그 전문가가 없을 때는 음, 그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영상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그럼 참고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위에 3차 병원에 보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응용 분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될 것이고요. 하여튼 AI가 굉장히 큰 분야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제 아주 뭐 간단히만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로봇도 굉장히 커요. 그 로봇은 이제 마치 이제 반려 로봇처럼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그 소셜 로봇 같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치매나 실버 로봇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들이나 그 어르신들 옆에 있는 로봇들은 옆에 그냥 도와주고 말해주고 뭐 이런 로봇, 이제 그런 텔레프레젠스 개념이 있는 그런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가 보면 이제 서저리, 그래서 진짜 수술 쪽에 도움을 주는 그런 로봇도 있고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쫙 보면은 아까 그 텔레프레젠스 얘기를 했죠. 환자하고 로봇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말도 하고 그러면서도 모니터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이제 이것이 이제 미래의 로봇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인펙션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소독을 잘하는 그런 로봇. 아주 뭐 이것도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디 다른 학교 이렇게 갔는데 입시 이렇게 면접위원으로 가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입시할 때마다 한 딱 1시간 반 딱 지나니까 면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에 또 막 방역을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나갔다가 또 오고 순간순간 이렇게 그걸 순간적으로 저걸 이제 사람이 안 하고 기기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너럴 어시스턴트 테크놀로지 그래가지고 로봇이 그 일상적인 것들 뭐 도와줄 수 있고 뭐 간병인의 역할을 다는 못해도 그 뭐 일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아직은 좀 꿈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실제 수술용 로봇은 상당히 많이 이제 진일보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 로봇의 시장은 14%. 다른 것에 비하면 좀 뭐랄까 좀 그렇게 성장률이 낮아요. 14점 다 20% 심지어 40%도 나오는데, 근데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14%가 지금 워낙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이 분야가 이게 성장세가 가파르니까
14%는 굉장히 낮아 보이지 다른 분야에 비하면 이거는 뭐 엄청난 분야예요, 사실은. 예, 이것도 그래서 이 수치만 보고 앞에 거보다 이제 작으니까 뭐 애게할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이것도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가장 성공적인 로봇은 역시 다빈치죠. 처음에 이게 수술용 로봇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참 문제가 많다. 뭐 제가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런 기사를 많이 했고 10년 이상 개발한 로봇인데 이것은 실제로 자동으로 내가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가 자신이 스스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 의사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쪽에 이제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이 직접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저기서 모니터를 보고 로봇을 이렇게 컨트롤을 해요. 예. 근데 그거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3D로 잘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섬세한 신경이 아주 섬세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 전에 로봇 없이 그 전에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의사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암, 간암 수술 뭐 이런 거는 말고 이제 전립선이나 무슨 갑상선이나 이런 쪽에 좀 예민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 다빈치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굉장히 의료 사회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잘 이거를 뭐 새로운 기계나 이런 거 들여오질 않는데 이거는 이미 검증이 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잘 되고 뭐 이렇게 그런 효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돈이 뭐 수십억 되더라도 지금 각각 병원에서 전부 다 뭐 웬만한 대학병원은 다 가지고 있고요. 뭐 한 대를 갖는 게 아니라 두 대, 세 대로 갖고 뭐 이렇게 이 로봇 수술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져.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 쪽에는 아직 성공 스토리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큰 정말 대박을 치는 성공 스토리가 아직은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수술 분야에 가서는 사실 다빈치 하면은 이제 뭐 적어도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는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다빈치 같이 이렇게 의료 로봇, 수술 로봇을 만들고 실제로 제조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되고 사실은 그랬는데 역시 기술적으로 딸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미 다빈치라는 브랜드가 세계를 완전히 뭐 8, 90% 이상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뛰어들긴 했어도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 실제 수술 효과라든가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의사 선생님은 생명을 다루는 건데 뭐 어쨌든 이거는 검증이 더 잘 된 거고 하니까 잘 된 걸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 뭐 이거는 이제 딜리전트 로봇 뭐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그 병원에 이제 병실에 보면 이제 막 어떤 뭐 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물류 이런 것들을 관리도 하고 직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예, 실어 나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한 형태의 이제 예,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로봇이다 보면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오는 정말 확실한 어떤 소득은 뭐냐? 당연히 더 나은 서비스다. 아까 처음에 원격 의료만 말씀드렸지만은 원격 의료만 돼도 얼마나 편해요. 몸이 아픈데 여기서 그냥 뭐 화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강의도 원격이고 뭐 회의 요새 가지도 않아요. 저도 원격으로 해요. 또 다음 주에도 하나 또 저도 회의가 또 있고 원격으로요. 뭐 다 그렇게 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면 의료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환자를 대상으로는 편해진다 하는 거고요. 더 나은 분석,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이런 기술이 되면 당연히 데이터 많이 쌓이고 하면은 의료 발달도 굉장해지고 100살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무 발달돼 가지고 120, 150 금방 갈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분석을 잘 해주니까. 예, 그리고 더 나은 조직 그랬겠어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게 이제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데이터들이 얼마나 축적이 잘 되겠어요. 그 축적이 잘 되고 거기다가 IoT 웨어러블 장치 있어서 집에서도 막 뭐 이제 뭐 혈압 재고 체중계는 다 있죠. 웬만하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보편화되고 뭐 그런 것들 다 웰리스 데이터, 헬스케어 데이터,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웰리스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모아지고 하면은 또 얼마나 그 개인 퍼스널 인포메틱스도 발전하고 아까 그 셀프 퀀티파이드 셀프 얘기를 했죠.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것이 발전할 것 같고요. 뭐 시간 관리는 당연히 그렇죠. 미국에 가보세요. 미국 의사 기다리면 뭐 어마어마하게 기다리죠. 우리나라도 많이 기다려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런 하여튼 시간 관리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과 연중 무휴로 만약에 연결된다 그러면은 수많은 생명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 나은 치료법 이런 게 데이터도 많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하면 더 나아질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당연한 거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을 때 정말 100세 시대를 보장하고 또 그 이상을 살게 하는 그거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순수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디지털 기술과 IoT, 빅데이터, VR, 텔레메디슨, 인공지능 뭐 이런 기술들과 접목이 됐을 때 얼마나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인간의 그런 수명이 연장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상으로 자 여러분 그래서 100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100살을 살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 대부분도 100살 정도는 살지 않느냐. 120살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이 20대 뭐 이러면 120 살지 않을까. 지금까지 산 거에도 앞으로 100년은 더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정말 그 디지털도 중요하고 또 디지털 그 기술이 또 이렇게 헬스케어 기술과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되는 그래서 미래에 우리의 그런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